네, 여러분, 연일 요즘 국제 원자재 시장이 아주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가 폭락, 가스 폭락, 구리값 폭락, 계속해서 이런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중국 요인들도 있고, 어제 김선태 논설위원하고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손양훈 박사 모시고 좀 더 전문적인 얘기로 우리가 심층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두셨죠? 학교 돌아가 있습니다. 예. 왜 그만두셨어요? 임기도 안 됐는데. 제가 하는 일 학교 공부도 하고 연구하고 예. 이런 사회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 유익하고 또 사회에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가 계시니 좀 답답하시던가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게 유가 그래프가 지금 제 옆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2차 폭락이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석유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자원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사실 예. 그 추세만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최근 뉴스에 의존해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아주 복잡한데 사실 저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박스 안에 이제 두 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첫 번째 폭락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폭락인데 모양이나 패턴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위축되었고 예. 이때도 이제 중국과 유럽의 슬로우다운이 이제 진행됐던 때였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죠. 예. 그럼 공급 측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셰일가스가 없었고 이때는 셰일가스가 있게 됩니다. 그 앞달에 지금 2009년에 무너질 때는 셰일가스가 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2011년, 12년부터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때 이제 셰일가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번의 차이가 공급 면에서 본다면 셰일가스 유무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예. 오펙에 대응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때는 이제 유가가 폭락하자마자 오펙이 두 차례에 걸친 감산을 해서 예. 바로 이렇게 유가가 반등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11월과 올 6월에 오펙은 모여서 감산의 합의에 불발을 했고 이제 시장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방치한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있었던 거 심지어는 아니에요? 그런 음모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예. 이제 이때는 반등을 했던 반면에 2014년 이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히려 제2의 폭락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그 사이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전에 그때 우리 선 박사하고 저하고 유가가 앞으로 급등급락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때 선 박사께서 하셨어요. 네. 결국 이제 급등급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게 이제 그동안의 유가의 일반적인 흐름하고는 지금 다른 구조적 변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구조적 변화의 여러 가지 측면들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급락의 이 패턴을 보시면 한꺼번에 60% 작년 한 해 올해 1년 사이에 60% 폭락했다가 다시 40% 올라갔다가 또 20% 떨어지는 에너지라는 아주 근원적인 재화의 속성으로 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큰 변화가 왔음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변함없는. 정말 과거에 에너지 최대 수입국이었고요. 지금 에너지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생산국이고 2017년부터는 또 수출도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주체가 갑자기 수입하다가 수출로 변한다는 것은 국제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특별히 아침에 만드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이제 석유 시장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개념도라고 할까 그런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이 이쪽 축이 오일 공급과 수요라면 이쪽 축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제 위에 있는 선은 이제 에너지의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theoretically maximum world oil world production production capacit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움직이는 선이 이제 수요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더 많아야 되니까 이만큼을 스페어 캐패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시황에 따라 다르지겠죠. 근데 이 시황에 따라 다른 이 스페어 캐패시티가 어디에 있었냐면 대부분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약 400만 배럴의 이제 400만 배럴 퍼데이의 유유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그 유유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과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라는 카르텔,
그다음에 석유 메이저들 간에 이제 석유 조정 메커니즘이 살아 있었던 시절을 우리는 이제 이름하여 오펙 이어라, 오펙 시대라고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난 컨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쉘이나 쉘 오일이나 쉘 가스가 없었었죠. 이것도 난 컨벤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전통적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 오일 샌드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하던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다 말하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떤 룰이 있었냐면 이 오펙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그냥 시설이 있으면 다 늘 생산을 하고 오펙 국가만이 생산을 내렸다 줄였다면 세계 시장을 이렇게 조정하는 오펙이라는 조직이 있었기 그게 바로 때문에. 카르텔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된 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쉘 가스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과거에 그 오일 메이저들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 다 국가가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내셔널 컴퍼니였던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 민간이었고요. 경쟁 베이스고 그다음에 쉘 가스의 개발에 따른 뭐 기술 집약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 플레이어가 들어오면서 뉴 오더는 뉴 오더 시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로 와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오펙 시대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말의 정체가 바로 이제 오펙이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떨어뜨리면 생산을 떨어뜨리면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오더라는 거는 오펙이 이제 생산을 떨어뜨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플레이어인 난 컨벤셔널만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오펙의 손에서 새로운 어떤 쉘 가스라는 새로운 플레이어 손으로 넘어왔다. 이걸 우리가 뉴 오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 뉴 오더의 정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펙이 갖고 있던 석유 시장 조정 메커니즘은 상당히 와해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지금 형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에너지가? 그 주체 생산 주체가 대부분 우리가 NOC라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의 국가 기관들이 주로 에너지를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지만 그 위에 이제 마지나란 한계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나 새로운 난 컨벤셔널로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는 전적으로 민간 베이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한계적인 추가적인 또는 한계적인 그런 것들이 시장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시장 가격의 결정은 그 사람들이 생산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시장 가격은 결정되는 실제로 거죠.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 데는 그런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 버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미국의 이제 소위 자원에 대한 금수법 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시장적으로 움직이게 되나요? 공급 측면에서는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 새로운 질서에 제일 아주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생산 단가 자체는 오펙이나 기존의 컨벤셔널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가를 같은 값을 받더라도 원래 생산 비용이 얼마냐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산 비용은 높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마지나란 생산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힘은 오펙에서 그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 비중은 오펙도 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겠지만 저희가 눈여겨보는 건 누가 마켓을 결정하느냐, 누가 마켓의 가격을 주도하느냐인데 과거는 이제 카르텔의 룰이었다면 지금 이제 카르텔 룰이 아니라 시장에서 누가 더 값싸게 더 많은 양의 기름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 그 사람의 코스트가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셰일가스는 얼마까지 코스트가 내려갔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원래 시작할 때는 한 80불 이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어떤 사이트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대종은 한 6, 7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하여튼 한번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파이트 기술이 좀 바뀌고 해가지고 40달러 언더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이렇게 우리가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 걸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갖고 이렇게 찾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아직은 뭐 상당한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해서 중국이 지금 생산은 꽤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했는데 예. 단가가 LNG 수입보다 너무 높아서 시장의 변화를 그렇군요. 가져오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 그냥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워낙 잠재력이 커서 중국이 지금도 셰일가스를 일부 생산을 하고 하는군요. 있습니다. 예. 근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의미가 없다. 단가라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쉐일 회사 같으면 언제든지 관련된 장비를 전화만 하면 갖다 줍니다. 예. 중국은 어떨까요? 그게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써서 재워놓고 뭐가 필요한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태입니다. 그게 당연히 단가가 높죠. 그 말하자면 미국은 시장이 잘 조직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유가가 올라도 걱정이고 뭐 내리면 걱정될 건 없지만 사실 내려서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진다, 뭐 브라질 경제가 흔들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또 충격이 오긴 오죠. 근데 이제 오를 때 문제고 석유 시장이 어쨌든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텐데 어떤 변화들이 올 것 같아요? 실제로 석유 가격이 내려간다, 자원 가격이 내려간다는 우리 같은 수입국에는 좋은 일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석유나 자원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예.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가공을 해서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으로 수출을 다시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중무장대한 설비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돈을 넣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유가가 막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나 석유화학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리 비싼 돈으로 사온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더니 물건값은 폭락해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내리면 좋고 오르면 나쁘다 이렇게 아주 뭐 간단한 등식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를 설명하기 우리 경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가격 자체의 수준보다 변동의 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막 올라갔다 마구 내려갔다는 일들은 우리 같은 산업 국가에게는 굉장히 큰 이 조정하는 여유나 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다른 산업과 달리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공급도 뭐 가격 좀 변한다고 마구 이렇게 늘어날 수도 없고 수요도 우리가 자동차를 마구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으니까 조금만 남으면 폭락, 조금만 모자라면 폭등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뭐 우리에게 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오펙이라든가 메이저 같은 세력들이 유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딩 아웃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만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가격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로 하여금 뭐 오를 때도 어렵고 내릴 때도 다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에너지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있고요. 네. 석유공사가 있고 또 심심하면 자원 비리가 터져 나오고 우리나라가 이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에너지 수급의 시스템이 적응이 잘 되게 짜여져 있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적으로 에너지를 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아주 수동적인, 피동적인, 뭐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쓰기만 하지 말고 좀 생산의 일부를 담당해보자 하고 말하자면 위험을 좀 근데 뭐 해칭하자. 정부마다 나가면은 비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시스템하고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기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러나 그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시장의 변화라는 건 대부분 다 우리 컨트롤 바깥에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해외 자원 개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조정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쓰느냐, 우리가 어떻게 들여와서 거래하고 소비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집약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 뭐 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시스템, 말하자면 가스는 가스공사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경제 성장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를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주 경직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외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는 내부에서라도 좀 이렇게 그걸 조정하는 이렇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이 비싸구나, 우리 좀 절약해야 되겠다, 가격이 오르니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요금은 여기 쌓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조정을 못 하는 거죠. 전기값은 특별히 또 싸죠. 뭐 말하자면 뭐 우리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은 어차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다면 가격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국민들 전체의 수요를 이렇게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예를 들어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 같은 게 민영화가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돈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없고 또 어쩌다가 이제 성과가 나면 그거는 굉장히 이제 큰 부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이제 사업의 특성 때문에 민간 자본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가 있었잖아요. 뭐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초기 단계에 우리가 경험도 없고 뭐 숙련된 인력도 없고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건 사실인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사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리스크가 크면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은 전 세계 산업들 가운데 아주 20년, 30년, 50년을 갖고 누가 가장 투자 효율성이 높으냐를 따져보면 자원산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럼 일부 구간을 잘라서 봐서 가격이 내릴 때는 뭐 거의 망하는 산업이지만 길게 본다면은 가장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자원산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영향이 작고 뭐 국가는 주체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도 커졌고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판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크게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반해서 그런 상황에 비기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에너지의 수급을 맡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전부 국영기업 체제고 여전히 오펙 시대처럼 짜여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구조가 바뀐 에너지 시장에 걸맞는 국내의 어떤 수급 시스템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탐색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죠? 그걸 사실은 뭐 오랫동안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실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떤 방향에서의 변화가 되려면 일단 외부적 여건도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외부적 여건이라는 면에서는 유가가 비교적 좀 누워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해외 자원을 뭐 유가가 뭐 200% 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막 너도나도 나가자 이럴 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전망을 좀 어둡게 볼 때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유가 싸고 뭐 이럴 때 이제 자원 비리 국조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막들이 조져대니까 이제 누가 나가고 싶어도 뭐 나가 잘못하면 또 국정조사 받고 국회 물려다니고 해야 되니까 다 엎드리라 그죠. 뭐 이런 거죠. 어디 지금 쌀 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특히 이제 공조직이 공기업이 국가의 예산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더욱더 그런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또 길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초보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가가 내려가면 자원개발 투자는 원래 망하는 산업이고요. 그 대신 유가에 대한 비용은 적게 내도 됩니다. 오케이. 거꾸로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렇군요. 유가에 손해를 많이 보지만 자원개발에서 좀 쉽게 대박이 터져서 좀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에 들어갔던 투자 비용이 뭐 공기업 3개가 주로 했던 게 한 30몇 조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유가가 내려감으로써 우리가 세이브한 돈이 한 50조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이 밸런싱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좀 전체를 균형 있게 그러니까 개발과 소비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올라갈 때는 이제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반대가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유가로는 국민들이 많은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그중에 일부 산업은 이제 말하자면 돈을 보상이 회수할 수 있는 됩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산이 거꾸로 지금 내려갔고요. 해펀톱이 우연히 내려갔는데 이제 그동안 유가가 내려가서 이득 본 거는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성과에 대해서만 지방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같은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놓고 따지고 있는 거군요. 그만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밖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 가스공사나 국영 공기업 체제에서 요즘은 대개 이제 가스다 오일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 한적한 시골 저 거친 황야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거진하고 맞아 열악합니다. 잘 안 나가려고 한다 그래요. 네네. 참 큰일입니다. 그것도. 근데 뭘 해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거친 작업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원이나 에너지가 없는 국가 경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인류 문명이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어떤 물과 식량과 에너지라는 자원 없이 이룩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그런 우리 뭐 기업 시스템이나 그런 경제 구조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런데 아주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기다. 오늘 손야원 박사 모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모아서 네, 고맙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거나 또는 제가 포착을 못하더라도 쭉 보고 계시다가 이 얘기는 좀 정규제 뉴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하시라도 제게 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손야원 박사 모시고 최근에 그 유가 동향 또 유가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오펙 시대로부터 신질서로 옮아가는 또 그동안에 국가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이 에너지 시장이 점차 이제 시장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내 어떤 자원 관련 시스템도 그런 시대 변화의 걸맞게 뭔가 바뀌어 가야 한다는 그런 요지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국민이면 여러 가지 헌법상 의무 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세금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세금을 내야죠. 국민 계세 누구든지 세금을 낼 의무가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인 한해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세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든 여러 가지 세금 구조상 세금을 안 내게 되는 뭐 전문용어로는 과세 미달자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왜 연말 정산 뭐 소동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뭐 연말 정산을 하고 나니까 뭐 연말 뭐 정산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느니 뭐 무슨 소리냐 웃기지 마라 뭐 거의 조삼모사에 불과한 거다 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뭐 이런 계산의 어떤 변화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세금 폭탄이냐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금 폭탄은 아니었던 것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이다라는 말이 나면서 세법이 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국민이면 누구나 크건 작건 금액이 크건 작건 일정한 세금은 내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아마 국법의 질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형태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진 현상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옛날 이름은 뭐 조세연구원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재정이 붙어서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원입니다. 김재진 선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진입니다. 예. 조세재정연구원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도 작년 10월에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니까 좀 낫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데 뭐 그죠. 저 어디 뭐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네, 맞습니다. 근데 세종시로 내려가면 절간 같아서 연구하기는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녁 때 이제 약속이 없으니까 통상 한 10시까지는 연구실에 남아서 연구를 하다 퇴근하고 이런 게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김 박사께서는 세종시에 이사를 가셨군요. 주중에는 거기에 있고요.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은 주말? 예, 주말 부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원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부는 썩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정책이 디스커션이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뭐 절해 고도처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정책이 생산되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무슨 소동이 나서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2013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했고 그 결과 주요 이제 세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소득세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재분배 기능을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소득세 체계가 소득공제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선진국과는 달리. 그래서 그 선진국처럼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꿔야지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해서 그걸 바꿨죠. 그렇게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가던 것을 세액공제로 그 논란이 많았던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가 소득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군요. 근데 그건 설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은 이제 사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도 잘 모르고 전문가들만 일부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소득세 체계 내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공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만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분배 기능이 거진 안 일어나는 거죠.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래서 이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게 2013년도 이제 세법 개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2014년부터 적용이 됐던 거죠. 근데 2014년도 소득에서 처음 적용됐으니까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금년 1월, 2월에 와가지고 그 이제 납세자들은 피부가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연말정산이 또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혼란과 불만 이렇게 증폭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 납세자들이 불만은 세액공제 때문이 아니고 연말정산제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떼지 않고 사실은 연말에 한꺼번에 떼니까 사실은 한꺼번에 떼는 게 더 유리한데.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연말에 정산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달 떼는 게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더 떼고 돌려주고 하는 게 없는 게 이상적인데 그거는 현실에는 불가능하죠. 왜? 옛날에는 1년에 받을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눠서 매월 주면은 정확하게 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성과급이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달 자기가 받는 소득이 일정치가 않고 지금만 같은 경우도 12월에 마지막에 제가 제 월급 통장에 얼마 인센티브가 들어온지 찍혀야지만 내가 이만큼 받는 걸 최종 확인이 되는 그 이전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그 간이세액회에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적게 환급받는 게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추가로 내는 게 이자나 기회비용 따지면 납세자는 더 이익입니다. 이익이죠. 심리적으로 단지 더 많이 돌려받으면 더 이익이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회비용 따지면은 안 내고 있다가 연말에 내는 게 더 이익인 거죠. 근데 우리 김 박사께서 어떤 방법을 주장하셨어요? 저는 그 원래 2012년도에 간이세액표를 바꿀 때 여론에서 왜 정부가 쓸데없이 많이 떼가서 연말에 많이 돌려주느냐 불만이 생겨가지고 적게 걷어서 적게 돌려주는 방식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근데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납세자들이 불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슨 근데 사실은 납세자들보다도 언론들이 좀 부추겼어요. 맞습니다. 언론들이 일부 기자들이 막 자기 걸 보면서 막 부풀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무슨 납세자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들이 사실 납세자를 원숭이처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천징수에 반대합니다. 저는 원천징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납세자는 자기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내면서 손목이 잘려나가고 살점이 떨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저는 원천징수에 반대해요. 원천징수 찬성하시죠? 아니 근데 그 원천징수가 제도가 없으면은 대안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소득세는 다 원천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잘 걷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위트를 고통 없이 그 위트를 뽑기 위해서 원천 징수 제도를 선호하죠. 그건 별로 뭐 뜯겨 나가는 줄 모르고 뜯겨 나가니까. 근데 그래서 얼마나 과세 미달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이런 개편 이전에는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과세 미달자가 50% 수준에서 한 15년 동안 꾸준히 감소를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2000년대 한 50% 수준이 근로소득자, 봉급생활자가 있었는데 15년 정도 지나면서 32%까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46%로 늘었고요. 다시 국회에서 이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48%까지 늘었죠. 그래서 근로소득자, 봉급생활자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거진 반 정도가 됐다. 지금은. 그러면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고통인데 고통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 고통이 덜한데 지금은 반은 프리라이드를 하고 반만 그 고통을 나눠 가지니까 고통을 지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지금 이 그래프의 제목이 연도별 과세 미달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지금 이 그래프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입니다. 그럼 전체 근로소득자의 49%, 100명 중에 49명은 세금을 안 내왔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32%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다 내게 되었는데 이 2014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게 14%포인트나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근데 언론들은 왜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묻혀가지고 하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두 개가 혼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저도 기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근데 과세 미달자 자꾸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쓰면은 쉬운데 근데 이렇게 쭉 그동안에 줄어들어 왔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봉급이 이제 인상이 돼서 이제 소득이 자연히 높아지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원이 투명화돼 가지고 이제 된 것도 있고요.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과표 조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제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이제 바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2014년도 국회 보완 대책이 나온 다음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8%가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이 세금 안 내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나도 소득이 더 늘어나 세금 내고 싶어. 누구 뭐 내기 싫어서 안 내나. 이렇게 말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비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가 48%가 안 낸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를? 선진국은 대략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번 그 세제 개편 이전에 32%까지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 그 세제 개편과 보완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약간 후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다시 국민 계세주의 정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 38조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 국민 계세주의 정신을 38조군요.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중을 우리도 70% 정도까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한 7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세금을 못 내는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오는 48%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된 거 말하자면 각종 공제일은 이후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준선이 되는 게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금액은 얼마 정도? 4인 가족에도 쓰는 공제제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얼마다고 얘기하면 나는 아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정부가 세제 개편을 했는데 나는 세부담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1600만 명 중에 1600만 명 케이스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케이스를 가지고 하면은 그건 대표성이 전혀 없는 근데 옛날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그때도 보면 연 어떤 근로소득 총계가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4인 가족이면은 예. 대개 뭐 공제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네. 2천만 원 정도인가 아마 그때 그랬었거든요. 예, 그 정도면 정도. 지금도 예, 그 정도입니까? 예, 예. 사실은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을 다 내게 되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국민된 의무는 소득이 비록 적더라도 조금씩은 더 내게 하자. 네. 그래서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거는 안 된다. 네. 라는 원칙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세금을 이 지금 48%까지 불어나버린 세금 안 내는 사람의 비율을 네. 다시 낮추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든지 세부담을 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말은 과세미달자를 주기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하면은 또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예. 증세다. 저소득층 증세다.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존은 지난번 연말정산 논의가 있으면서 5천만 원 처음에는 이하, 5,500만 원 이하, 예. 7천만 원 이하까지 세제 개편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결과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조금 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납세자들의 저항,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제제도로 다시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백도하는 거. 네. 여러 가지. 첫째, 근로소득 공제를 좀 줄이는 방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특별공제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뭐 보험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했는데 한도를 두는 방안이 있겠죠. 아, 공제 한도를. 네, 공제 한도를 통합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개별로도 한도를 둘 수가 있고. 아, 공제를 어떤 항목에 받더라도 전체 한도 이상 공제받지는 못한다. 예. 그렇군요. 그런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어느 정도는 최저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 외국에서 쓰고 있는 최저한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외국에서 최저한세라는 것은 고소득층이 비과세 감면을 너무 받아가지고 세부담이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에서 최저한세를 두고 있는데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입니까? 예,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예. 그 취지는 이제 고소득자가 비과세 감면을 너무 받아가지고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둔 제도인데요. 예. 우리 이름을 달리 쓰더라도 국민계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득이 너무 낮으면은 제외를 시키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최소한의 자기 연봉이 어느 정도 몇 %까지는 세금을 좀 내자. 그러니까 그 몇 프로 또는 정액일 수도 있겠고, 그죠? 정액도 가능합니까? 정액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정액으로 하면은 직접세 그 정신이 약간 훼손이 되니까 자기 연봉의 수준에 따라 연봉의 몇 %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혹시 몇 %라고 전문가들 사이에 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최저한세라는 것은 사실은 밑에서 두는 이런 제도는 외국에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올라간 것을 일개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대로 뭐 건강보험료나 보험료, 기본보험료식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요. 지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본보험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기본보험료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안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가슴속에 두고 있는 퍼센트가 있나요? 아니, 아무리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일정 이상 되면은 몇 프로는 세금을 내게 하자. 예를 들어 지금 최고소득세율은 38%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38%를 저소득세에 매길 수는 없을 거고. 최저 이제 지금 6%지 않습니까? 6%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뭐 1%는 내게 하자. 예, 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럼 2천만 원 소득자 같으면은 20만 원인데 인두세는 어떻습니까? 아, 예를 들어 인두세는 수당 얼마는 내게 하자.
예, 근데 이제 소득세를 가지고 인두세식으로 하는 사례는 조금 없기 근데 때문에. 세법에서는 다 없어졌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저는 인두세가 제일 좋은 세라고 생각해요. 제일 심플하죠. 심플하죠. 예, 심플하죠. 아주 뭐 간단하고. 예, 사람 수에 따라서 예. 딱 하면은. 예. 그죠? 예. 뭐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 예. 두 당을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세제는 따로 두더라도 예. 저는 기본적으로 밑에 까는 거 예. 얼마씩은 기본적으로 낸다 이런 게 네. 차라리 심플하지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저한세를 도입하든가 네. 아니면 각종 공제 캡을 씌우든지 네. 얼마 이상 공제는 못한다. 네. 또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그거를 이제 조금 축소하는 방안이 있겠죠. 공제 자체를 좀 네. 줄이는 방.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의료비 이런 이제 지출이 없는 사람은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 공제라고 해주고 있는데 예. 그것도 조금 축소하면은 이제 과세미달자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예. 그다음에는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봉급세는 마지막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고 또 적용해주고 있는데 예. 뭐 이중 아니냐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게 너무 없어서 아 그러세요? 아주 연말정산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부금 공제. 네. 저는 기부금 공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이제 기부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기부금 공제는 저 유일한 희망이어서. 네. 그런데 기왕이 나오신 김에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요게 표로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예. 요번에 이제 일단 또 머리가 아프군요. 약간 예,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보면은 왼쪽이 소득 공제고 오른쪽이 세액 공제입니다. 예. 예, 그림을 잘 보시면 그다음에 각 소득 공제 안에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예. 세액 공제에서도 왼쪽이 저소득자, 오른쪽이 고소득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소득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저소득자의 세금 절감 효과는 제일 밑에 가면은 6만 원이 됩니다. 금액이 그 기본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저소득자 같은 경우 소득 공제를 받았을 때 안 받았을 때 차이가 6만 원 납니다. 예. 그 이유는 저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율이 6%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러나 고소득자일 경우는 38%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38만 원이 납니다. 지금 왼쪽 단입니다. 예, 예. 소득공제 맨 밑에 단 보면 예, 6만 같은 1,000만 원의 원이면. 급여자 또 4천만 원의 급여자 4억이군요. 네네. 4억 원 구간에서 네. 이제 절감 효과가 한쪽은 6만 원, 한쪽은 38만 원. 네. 오른쪽 단 설명 좀 해요. 예. 세액 공제는 그런데 세율이 6% 구간에 속하는 저소득자든 세율이 38%에 속하는 고소득자에 간에 예. 마지막에 받는 이 혜택 15만 원이 같아집니다. 여기서는 6배 이상을 고소득자 혜택을 받지만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는 소득 재분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주로 세액공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일부 적용을 하더라도 한도를 두거나 그렇군요. 소득이 너무 높으면은 페이스아웃하고 점차 줄여들거나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밑에 단에 맞추어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렇죠. 세금 절감 효과가 같게 만든 겁니다. 예,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했을 때는 소득공제 했을 때 고소득자가 한 6배 이상 혜택을 보는 거고 세액공제를 했을 때는 그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똑같이 15만 원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금을 2014년도 분 세금을 때렸을 때에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역시 조세 정의가 실현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론들이 이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그 난리를 핀 겁니다. 참 요즘 제가 이거 하다 보면 나날이 언론에 대해서 미안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할 것밖에 없어서 뭐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오늘도 또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해야 되네. 하여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제 좀 이런 게 국민한테 올바르게 이렇게 알려지는 이번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도 굉장히 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면세자가 너무 많다. 네. 48%라는 게 말이 되냐. 네. 국민으로서의 책무감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그걸 줄여보자라고 해서 무슨 국회에서 한번 모임이 있었죠. 예.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그 조세 소위에서 지난번에 이게 그 이제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예. 보완 대책을 또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세금이 너무 늘어난다 국민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보완 대책까지 내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1,600만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1,619만 명에 대해서. 예.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IT가 발전이 됐으니까 단기간에 이게 가능했던 외국인이 있을 수 대단한 없는 자금입니다. 일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이하 계층 중에 세금이 있는 사람은 15% 방해 안 돼. 원래 예측과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대부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세액공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과세 미달자가 늘은 거죠.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면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논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난번 대책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놔두면은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명목임금률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줄어들게는 돼 있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죠. 저희가 예측한 결과는 현재 수준으로 다시 가려면 2023년이나 뭐 그 정도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7년, 8년. 예, 그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근데 그것도 일정한 경제 성장률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계속 하락이 되면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안 낸 사람이 많은 것을 그때까지 기다려 줄 거냐. 못 기다린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당기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 안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국회에서 결론은 안 난 모양입니다. 예, 제가 여기도 이제 그 결론을 못 낸 이유가 금년대 연말정산 파동을 해온 방향으로 반대로 가자는 얘기가 되니까 결론을 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참, 아이고, 우리 국회가, 야, 또 세금 올리나, 이런 이제 욕먹기 싫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하기는, 조세 정의상 하기는 해야 되고, 네. 누구,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네. 그 조세 소위원장이 누굽니까? 강석훈 의원. 예, 강석훈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은 그래도 경제학자 출신인데 좀 총대를 좀 매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정치가 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표가 뭐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하는 것 정세를 같습니다. 하면 납세자들이 싫어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금 얘기를 네. 우리 김 박사께서 종종화수 좀 해주십시오. 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예, 아니 사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면서 사실 너무 많은 오해들이 많고 네. 또 일부 언론은 뭐 너무 무차별적으로 뭐 잘못된 보도를 어떤 일반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것처럼 막 침소봉대에서 쓰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너무 어긋나는 게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세제만큼 복잡한 세제도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좀 자주 오셔서 네. 저부터 우선 교육을 좀 아닙니다. 잘 시켜주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시간 내서 오겠습니다. 세금 고민하시느라고 머리가 지금 다 빠지고 예,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좀 들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